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강민준과는 30살에 만나 2년을 연애하고 32살에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뜨겁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꾸준히 출근했고 저는 동네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며 집안을 챙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알콩달콩한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오후까지는요. 남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 결혼 9년 차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나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주 토요일로 고정이 됐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저녁 8시, 9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저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달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나간 오후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번호만 있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동호회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저는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별의별 스팸이 다 오니까요. 삭제하려고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스팸이라면 링크가 있거나 광고 문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그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일단 삭제하지 않고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운동복을 훑어봤습니다. 땀이 없었습니다. 배드민턴을 6시간 가까이 치고 온 사람이라기엔 운동복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냄새도 없었습니다. 물론 샤워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체육관에 샤워실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드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현관 쪽에 놓인 배드민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라켓을 꺼내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쥐어봤습니다. 건조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손잡이의 그립 부분에 습기나 얼룩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라켓을 다시 가방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문자 한 줄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이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 강사 김미래 씨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김미래 씨는 저보다 3살 어리고 저와는 3년째 같은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직설적인 편이라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종종 그분께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김미래 씨는 문자를 보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동호회 이름이 뭐예요? 검색해 볼게요.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동호회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김미래 씨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계정 이름은 동호회 이름 그대로였고 팔로워가 40명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정을 처음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시물 속 사진들이 제가 상상하던 배드민턴 동호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미래 씨가 찾아낸 인스타그램 계정을 저는 그날 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었습니다. 게시물은 총 60개가 넘었습니다. 초반 게시물에는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한 단체 사진, 네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게시물로 올수록 사진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운동복 차림보다 사복 차림이 많아졌고 체육관 안보다 식당이나 카페,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회원 비율이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0명이 찍힌 사진이면 그중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인상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여러 장의 사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동호회를 오래 다닌 회원이라면 사진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마다 남편 강민준이 항상 그 옆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체 사진에서도, 식당 테이블 사진에서도, 야외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반복이 너무 일관성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태그를 눌러봤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름 대신 이모티콘만 있었고 계정은 비공개였습니다. 다음 토요일 저는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김미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이 체육관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김미래 씨는 두말 없이 왔습니다. 체육관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육관 앞을 3년 동안 한 번도 직접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입구 옆 자판기 앞에 서서 음료를 뽑는 척하며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코트 2개가 보였고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다리를 짚은 건가 싶었습니다. 김미래 씨가 체육관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호회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 동호회는 몇 시까지 운영하냐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동호회는 오전 11시에 코트를 예약해서 오후 1시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운동 끝나고 다들 근처 카페나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녁까지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의 안도감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1시에 운동이 끝납니다. 남편은 저녁 8시, 9시에 귀가합니다. 중간에 7시간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미래 씨에게 체육관 밖에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 건너 편의점 앞에 세운 차 안에 앉아서 체육관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회원들이 335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반복적으로 봤던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두 사람이 특별히 가깝게 붙어 있다는 게 멀리서 봐도 눈에 띌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체육관 옆 골목으로 꺾어져 거기 있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회원 서너 명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미래 씨가 제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오래 근무한 경비원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저는 가벼운 척 물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토요일에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몇 시쯤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가 자주 먼저 자버려서요. 경비원 아저씨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강 과장님이요?
토요일엔 항상 저녁 7시 넘어서 들어오시던데 어떨 땐 9시 가까이도 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운동이 오후 1시에 끝납니다. 귀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 6시간에서 8시간 남편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집에 들어와 소파 앞에 앉아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운동복에 땀이 없었다. 라켓 손잡이가 건조했다. 운동은 오후 1시에 끝난다. 귀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다. 인스타그램 사진에 같은 여성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 여성과 남편이 나란히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따지지 않겠다고. 증거 없이 감정으로 덤비면 남편은 잡아뗄 것이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정보다 먼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체육관에 다녀온 날 밤 저는 그 모르는 번호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게 썼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 맞으시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스마트폰을 엎어놨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도 몰랐고 혹시 온다 해도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번호를 잘못 받나 싶어서 받은 문자함을 다시 여러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장한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냥 응하지 않기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11시가 넘어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가능하시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 낮 시간대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적하거나 외진 곳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짧게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정각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40살 전후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고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문자 보낸 사람이 저 맞아요. 최은정이라고 해요. 최은정 씨는 처음에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도 손만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그 동호회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도현, 동호회에 나간 건 남편 쪽이 먼저였고 거의 창립 멤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최은정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약 1년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토요일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동호회 얘기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최은정 씨는 남편이 두고 간 지갑을 전달하러 체육관 근처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앞에서 남편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체육관 골목 끝 카페 앞에서 남편이 짧은 머리 여성과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여성이 남편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최은정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다가가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서서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찍혔다고 했습니다. 최은정 씨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흔들린 사진이었지만
남편 이도현 씨와 짧은 머리 여성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봤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남편 옆에 항상 붙어있던 그 여성. 저는 최은정 씨에게 그 여성이 박지연이라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최은정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동호회 총무라고 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최은정 씨는 그것 말고도 더 있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몇 달 전에 캡처해서 출력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 폰을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채팅방 내용을 화면 촬영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펼쳐봤습니다. 운동 일정을 정하는 내용은 초반에만 있었고 뒤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주말 저녁 회식 장소를 정하는 대화, 다 같이 드라이브 코스를 짜는 대화, 당일치기 여행지를 추천하는 대화, 그리고 숙박이 포함된 일정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부 배우자 없이 동호회 회원끼리만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다시 접어 최은정 씨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최은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저한테는 사진으로 저장돼 있으니까요. 저는 출력물을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은정 씨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들한테 따지지 말자고. 각자 더 모을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자고. 최은정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최은정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같은 상황인 걸 알았을 때 그게 처음으로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최은정 씨에게 받은 채팅방 출력물을 집에 돌아와서 다시 펼쳐놓고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만 보였는데 두 번째 읽으니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 안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박지연 그리고 아이디 ODS 부동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정을 제안하면 나머지 회원들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ODS 부동산이 누구인지 김미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미래 씨는 동호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목록을 뒤져서 계정과 연결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오달수,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김미래 씨가 오달수의 부동산 사무소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고 매물 소개와 지역 정보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미래 씨가 게시물을 훑다가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지연 계정에서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번에도 잘 해결됐어요. 늘 감사해요.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동호회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래 씨가 오달수의 블로그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게시물 중에 단골 고객 감사 이벤트 관련 글이 있었고 거기 언급된 고객 목록에 박지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동호회 창설보다도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첩에 적으면서 동호회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호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배드민턴이라는 명목으로 만든 모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전부 다시 보였습니다.
회원 구성에서 여성 비율이 유독 높은 것, 운동 시간보다 운동 이후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숙박이 포함된 당일 여행 일정이 채팅방에 버젓이 올라온 것. 그 무렵 최은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최은정 씨는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USB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남편 이도현 씨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복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세차하러 간 사이 잠깐 SD카드를 꺼내 노트북으로 복사한 다음 원래 자리에 다시 꽂아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김미래의 집에서 USB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영상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해서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출퇴근 도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날짜가 붙은 파일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조수석에 박지연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가방도 없었고 운동복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체육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영상 속 차량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날짜가 달랐고 이번엔 박지연 대신 동호회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또 다른 여성 회원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김미래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미래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확보한 자료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정 씨가 찍은 사진, 채팅방 캡처 출력물, 블랙박스 영상 파일,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김미래 씨가 전부 하나의 폴더로 묶어 클라우드에 암호를 걸어 저장해줬습니다. 저만 아는 비밀번호로 설정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게 통장 내역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매달 동호회 회비 명목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현금 인출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체 내역 날짜와 채팅방 캡처에 나온 모임 일정 날짜를 대조해 봤습니다.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 전후로 이체 금액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단순한 운동 동호회 회비치고는 지나치게 규칙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예약은 비공개로 잡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물론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채팅방 캡처, 통장 이체 내역,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한참 살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들은 간접 증거들이에요. 법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연락 내역이 하나만 더 붙으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인 연락 내역. 그건 남편의 스마트폰 안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스마트폰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잠금 패턴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숨기는 것 같아서 설정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써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패턴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운전하면서 저한테 문자 답장을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려준 패턴을 남편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회는 그 다음 주 평일 저녁에 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을 먹은 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실 소파 옆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패턴을 그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저와의 대화방, 회사 단체 채팅방, 가족 단체 채팅방, 그리고 그 아래 지연,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왕관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저는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대화는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호회 일정을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몇 시에 봐요. 코트 예약됐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쯤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많이 웃었어요.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저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 전 대화. 그 사람은 요즘 어때요? 그 사람. 남편이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물었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1달 전 대화. 다음 주 캠프 기대돼요. 저도요. 이번엔 좀 더 여유 있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게요. 캠프? 남편이 저한테는 훈련 캠프라고 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찍었습니다. 대화방을 나오기 전에 최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대화였습니다. 토요일에 혹시 일찍 빠질 수 있어요? 왜요? 그냥 둘이 있고 싶어서요. 볼게요. 저는 화면 촬영을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대화 목록 화면으로 돌아온 순간 다른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수영, 오달수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방도 눌렀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때 형이 예약해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다 해놨어. 걱정 마. 감사합니다, 형. 이번에도 신세 지내요. 뭘 우리 사이에. 저는 이 대화도 촬영했습니다. 오달수가 단순한 동호회 회장이 아니라는 것, 숙박을 포함한 외부 일정을 직접 주선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화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욕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해? 물 마시려고.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은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확보한 게 생겼다고 혹시 은정 씨도 남편 폰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최은정 씨는 다음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봤다고. 그런데 남편 폰에서 박지연과의 대화방 외에 동호회 내 다른 여성 회원과 나눈 대화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도연은 박지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이 동호회의 실체가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럽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최은정 씨를 통해 3번째 피해자와도 연결이 됐습니다. 동호회 회원 아내 중 한 명으로 최은정 씨가 조심스럽게 먼저 접촉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최은정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남편 폰에서 동호회 여성 회원과 나눈 메시지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3명의 남편, 최소 2명의 여성 회원,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선하고 묵인한 회장 오달수. 저는 3사람의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새로 확보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채팅 캡처 화면 촬영본, 오달수와의 대화 캡처, 블랙박스 영상, 통장 이체 내역, 그리고 최은정 씨와 3번째 아내가 각자 확보한 자료들. 변호사가 전부 검토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 움직일지만 정하시면 돼요. 저는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시점이 언제냐고.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쪽에서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요. 남편이 저한테 다음 달 동호회 단체 여행 일정을 훈련 캠프라고 말하며 참가 동의를 구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래, 다녀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변호사와 최은정 씨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짜 정해졌어요. 단체 여행 출발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 변호사 사무소에서 최은정 씨, 3번째 아내 그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3사람이 각자 확보한 증거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걷어냈고 공개해도 되는 자료와 소송용으로 남겨둘 자료를 분류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최은정 씨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을 처음으로 전부 들었습니다. 최은정 씨는 남편 이도현의 폰을 제가 강민준 폰을 열람한 날 이후로 2번 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2번째 열람에서 발견한 건 박지영과 동호회 또 다른 여성 회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그 대화방 이름은 우리끼리였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최은정 씨가 손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대화방 안에는 박지영과 또 다른 여성 회원 1명, 그리고 이도현과 또 다른 유부남 회원 2명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동호회 공식 채팅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숙박지 방 배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누구와 같은 방을 쓸지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지연이 직접 방 배정표를 작성해서 이미지 파일로 올린 게 캡처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방 배정표 안에는 이도현과 박지연, 또 다른 유부남 회원과 2번째 여성 회원의 이름이 쌍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캡처를 보면서 처음으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조직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회원 배우자들의 일정과 공백을 파악하고 오달수가 숙박과 장소를 주선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거기에 올라타는 구조. 배드민턴 동호회는 처음부터 그 구조를 위한 명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3번째 아내분도 그날 밤 처음으로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폰에서 발견한 대화 상대가 박지연이 아니라 또 다른 여성 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호회 안에서 여성 회원들 사이에 유부남 회원이 겹쳐 있었습니다. 박지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남자가 둘이었고 그중 1명은 다른 여성 회원과도 동시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3번째 아내분의 남편이 그 경우였습니다. 오달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미래 씨가 추가로 파고든 결과 오달수가 동호회 여성 회원 1명과 여행 숙박비를 동호회 운영비 명목으로 처리해온 내역이 부동산 사무소 지출 장부 캡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캡처는 오달수 사무소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사람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익명으로 올린 것이었는데 김미래 씨가 그걸 발견하고 저장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올릴 게시물 각자 동시에 올릴 수 있겠냐고. 최은정 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분도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배드민턴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도 함께였습니다. 훈련 캠프 간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서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저는 지역 맘카페 운영자에게 전날 밤 미리 전달해둔 게시물 업로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운영자는 저희 세 사람의 사연을 전날 이미 검토한 상태였고 공익적 제보로 판단해 게시에 동의해준 상태였습니다. 몇 분 후 맘카페에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의 실체입니다. 게시물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3장, 채팅방 내용 캡처, 우리끼리 대화방 배정표 이미지, 통장 이체 내역 일부, 그리고 오달수 사무소 지출 장부 캡처가 포함됐습니다. 실명은 오달수 한 명만 기재했습니다. 사무소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이 이미 공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이니셜, 직업, 거주 아파트 단지명만 적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저희 단지 맞아요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니셜과 직업, 단지명을 조합해 신원을 특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은정 씨와 세 번째 아내분도 각자 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두 게시물에는 맘카페 게시물 링크가 함께 달렸습니다. 동호회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박지연이 직접 운영해온 계정이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과 이름은 그 계정에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이미 전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 맘카페 게시물 링크가 달리기 시작했고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박지연의 실명과 얼굴이 지역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동호회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도 삭제됐습니다. 오달수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건의 캡처가 외부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비공개로 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달수 부동산 사무소에 항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지도 리뷰에 별점 하나짜리 후기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박지연에게는 저와 최은정 씨, 세 번째 아내분까지 총 3명에게서 각각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호회 여행버스 안에 있던 남편 강민주는 스마트폰으로 맘카페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거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하지 않음. 저는 그 시간에 변호사 사무소에 앉아 이혼 조정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그날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여행버스가 출발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이미 오전에 필요한 짐 절반을 챙겨서 김미래 씨 집에 맡겨두고 온 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4본, 위자료 청구서 4본, 그리고 증거 파일 인쇄본 묶음. 인쇄본 맨 앞장에는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수십 번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습니다. 오해라고, 들어봐야 한다고, 일단 만나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당분간 직접 연락은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과 별개로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우리 쪽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고 합의 이혼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저한테 내용을 전달하면서 상대 측이 소송보다는 빠른 합의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불러줬습니다. 위자료 전액, 아파트 지분 절반 이전, 그리고 추후 어떠한 이해 제기도 없을 것. 변호사가 받아 적으면서 꽤 강경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면 합의하고 아니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협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맘카페 게시물이 여전히 퍼지고 있었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 측이 조건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최은정 씨 쪽에서도 진행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이도연은 맘카페 게시물이 올라간 당일 밤 최은정 씨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 끊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최은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연이 출근한 사이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도연은 그날 오후 최은정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합의금을 언급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최은정 씨는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바로 변호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박지연의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저와 최은정 씨, 세 번째 아내분까지 3명에게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받은 데다 SNS에서 실명과 얼굴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박지연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가 2통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오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자기도 피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문자 모두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박지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오달수는 게시물이 올라간 다음 주부터 부동산 사무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실명이 노출된 상태에서 신규 매물 의뢰와 고객 문의가 끊겼고 진행 중이던 계약 2건도 취소됐습니다. 오달수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동호회 운영에 관여했을 뿐 개인적인 일탈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오달수 사무소 지출 장부 캡처를 근거로 민사 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은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며 팀 내 보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 아내분의 남편은 아내의 별거 선언 이후 사흘 만에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분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독립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은 게시물이 올라간 지 3주가 지난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저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방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원했고
남편 측도 그걸 원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잠깐 계단 앞에 멈췄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32살부터 44살까지 그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는 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래 시집에서 짐을 찾아 새로 계약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김미래 씨가 원룸 앞까지 같이 와줬습니다. 짐을 다 들여놓고 나서 김미래 씨가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하나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 원룸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감겼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첫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의도적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리듬이 몸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걷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삐걱거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2달째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 학원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남편이 출장 가는 날에는 쉬어도 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제 기준이 아니라 남편의 일정에 맞춰 고른 자리였습니다. 사직서를 내던 날 그 사실을 처음으로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새 일자리는 김미래 씨가 먼저 귀띔해줬습니다. 시내 쪽 정규직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고 저는 지원서를 썼습니다. 면접을 보는 날 아침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보는 면접을 본 지 열흘 만에 왔습니다. 저는 통보 문자를 받고 소파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묘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앞에 붙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일정에 맞춘 것도 아닌 그냥 이수연이라는 사람으로 얻은 자리. 최은정 씨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거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근황을 얘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최은정 씨는 이도현과의 이혼이 마무리된 후 오랫동안 접어뒀던 플로리스트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준비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냥 덮어뒀던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덮어뒀던 것들이 각자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강민준 소식은 김미래 씨를 통해 가끔 간접적으로 들렸습니다. 합의 이혼 후 혼자 원룸으로 이사했고 박지영과는 여론이 악화된 직후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분하지도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았습니다. 박지연은 이혼 후 6달이 지나도록 지역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새 가정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실이 한 번 더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직전까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오달수의 부동산 사무소는 사건 이후 반년을 버티다가 결국 폐업 신고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호회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새 동호회를 만들었다고도 했지만 예전 회원 중 극소수만 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예전 남편이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나가던 시간과 똑같은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몸이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가볍게 걷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으러 나갔습니다. 산책 경로는 자연스럽게 예전에 2번 왔던 길로 이어졌습니다. 체육관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체육관 안에서 배드민턴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체육관 앞에서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더 이상 저와 관계없는 소리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체육관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영어 회화 수업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 언젠가 해봐야지 하면서 12년을 미뤄온 것이었습니다. 강사도 혼자 알아봤고 수업료도 제 월급에서 냈고 수업 시간도 제 일정에 맞춰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전부 제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면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12년 전 32살의 제가 이 길을 걸었더라면 아마 옆에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무거웠던 건 혼자였던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었던 그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감동적인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